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별 시작 교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 2019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취준생들은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탈락 통보보다도 취준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깜깜이 통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 채용에 합격한 지원자들에게는 통보를 하고 탈락한 지원자들에게는 별다른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탈락한 사람들은 채용 사이트,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이 소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공개 채용, 다른 채용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서는 취준생들을 배려하는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 취준이가 또 2부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안 하던 걸 하시네요. 이게 저희가 좀 더 적응되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같이 해주시면 하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모시기만 해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네. 2018년도 이공계 지원자들 채용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 2019년도에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하반기에 쌤들 제자도 이제 많이 합격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근황 좀 간간히 들려오고 있나요, 태승쌤? 예, 입사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입사 후에 받는 연수 이걸 마치고 현장 배치 전 요 단계에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자청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마워서 이제 비싼 밥을 좀 사주고 있죠. 네, 밥값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돈이 지출이 많은 시간. 예, 밥값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어요. 고맙다. 알겠습니다. 민혁쌤 제자들은 좀 어떤 편인가요? 그 문과생들하고 좀 다르게 공대분들은 연락이 두절됩니다. 네, 그게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뭐 교대 근무도 있고 뭐 주말 근무도 있고 출근도 있고 또는 바로 또 해외로 파견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뭐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혼할 때 연락 오더라고요. 네, 한 공백 굉장히 긴 상태에서 뭐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돈좀 오는 내고 그러니까 가라. 확실히 그 근무 환경은 네. 문과생들에 비해서는 처절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합격률은 높지만 근무 그렇죠. 환경은 힘들다. 네, 아주 힘들죠. 그렇군요. 네. 뭐 이 근데 자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청자분들은 그 힘든 거 나도 한번 해보자. 네, 힘든 거 나도 그래도 뭐 사원증 맞습니다. 걸고 그 출근이라도 한번 해보자 네. 이럴 텐데 입사 후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쌤들도 취준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몇 번 듣긴 했지만 그래도 쌤들의 취준 생활 시절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치열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치열했어요. 그래요? 취준생들은 다 힘들죠. 뭐 경쟁률이 예전이라고 해서 뭐 그 90년대 초반에는 태성 쌤이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신문 기사 보니까 현대 자동차 그룹 입사하는데 경쟁률이 6대 1이더라고요. 네, 그 당시 지금은 약간 좀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효성 같은 경우 30대 1. 지금처럼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아무튼 굉장히 경쟁률은 좀 높고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혁쌤은 전공이 법학 전공이었죠? 네, 법학이었죠. 그러면 법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간 건데 그때 당시 취업하기 좀 수월했나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동기들 보면 기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고시 보는 분들도 있고 은행권도 있고 다 좀 선호도가 높은 분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태성쌤은 예, 저는 네. 그 두 번의 신입 공채 지원을 경험을 했어요. 두 번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원할 때는
굉장히 쉬운 시절에 굉장히 호황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친구들 보면 저는 또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은 여기 갈까 여기 갈까를 고민하던 그런 호황기에 지원을 했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야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다. 우리가 마지막 호황기를 지냈다라고 하다가 미안한 마음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는 대입 시절에 우리 때는 4년제 대학을 15% 정도밖에 못 갔어. 그런데 지금 한 70% 가까이 가잖아. 우리는 이미 걸러진 상태 갔기 때문에 취업이 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위로를 했었죠 서로. 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취업을 할 때 이제 IMF의 쓴맛을 봤죠. 예. 그 신입 때 3년을 겪고 나서 다시 지원할 때 저는 다시 신입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계속 대기업 공고 나는 것마다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 되겠어서 중기업, 중소로 낮췄는데도 한 60여 개 기업에서 서류 100% 탈락.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후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나 경력도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하니까 너희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서 옵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바뀐 거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그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공 경험을 가지고 제 학생들한테도 계속 그거를 전수해주고 있는데 실제 그게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제 학생 중에도 국내 기업 다 떨어지는 인문계 여학생들 중에 국내 기업 다 떨어지고 한 명은 지금 구글 재팬에 가 있고요. 한 명은 텐센트에 가 있고 중국에. 네. 예, 그렇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닥 어렵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어쨌든 좀 전략을 이 얘기를 찾아야 될 이렇게 텐데. 오랫동안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더 할 걸 그랬나 싶습니다. 두 번 지원하지 그랬어요 신입공채를. 역시 두 번 지원하면 아니 분명 대본엔 짧거든요 지금 얘기가. 네. 두 번 배로- 지원하셔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업난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전화기라고 하잖아요. 취업 깡패라고 불리는 전자화학기계 이분들은 아직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전화기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로 채용을 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2010년, 11년 요때 얘기고 이제는 뭐 용어를 제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지만 화학공학과는 이제 빠지는 경향이 강하고 네. 오히려 이제 IT 전공자들, 미디어,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초강세 경우가 정말요? 많고 뭐 예전 방송 때도 꽤 강조를 드렸지만 이 IT 전공자들은 학교 네임밸류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전공만 IT면 된 거예요. 그렇죠. 전공이 IT라면 예컨대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뭐 중하위권 정도에 속하는 한성대학교 또는 지방에 있는 호서대 이런 학교들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제가 보면은 뭐 농협중앙회 IT 직무에 합격하기도 하고 금융권 IT에도 합격을 하고 뭐 SI 업체도 되는 걸 보면은 예전에 그 전화기가 강세일 때랑은 확연히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성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화기 여전히 강세인 건 맞습니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현재도 좋았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채용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중심의 채용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하시네요. 더 할 말 있었는데 눈치 보고 있었어요. 지금 딱 노려보고 있더라고. 할 말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은근 기싸움이 갈 길이 멀어요. 아니 태성 쌤이 좀 말씀이 길어진다 싶으시면 민혁 쌤이 엉덩이를 자꾸 들썩들썩. 뭔가 불안합니다. 네. 뭔가 불안해요. 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쌤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화기는 뭐 아직까지 강세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공계열 지원자들의 선호도는 어떤 편인가요? 뭐 분야를 막론하고 이공계열이라면 좋아하는 편인가요? 좋아하죠. 이게 이제 제 느낌상 제가 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온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이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4년제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그 6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공계가 70%, 인문계가
인문 사회 쪽이 6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계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남자 여자 차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 사회 계열과 이공계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불리하다보다는 이공 또는 인문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이공계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과 분들을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공계 직무만 이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영업 직무라든지 뭐 마케팅이나 문과 직무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공대생들 중에서도 사각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공학과 외에 건축이나 토목 또는 이제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 이런 쪽은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오히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또는 뭐 산업공학 학부 전공인데 컴퓨터공학을 다시 석사로 간다거나 이런 약간 기형적이고 취업에 너무 연연한 이런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이공계가 다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 들어가신 분,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매년마다 듣는 얘기 있어요. 최대의 위기다. 예, 기업마다 매년 위기래요. 그쵸. 예, 그 얘기 들으면 내년이면 망할 것 같은데 뭐 10년, 20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 예. PD도 위기라 그래. 자꾸. 예, 맨날 위기라 그러죠. 위기라고. 그죠? 예. 형님 언제 오시냐고 막. 갑자기 토론회장. 예. 위기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기업에서 위기의 순간에 인원을 축소하는 그 1차 대상이 어디냐 하면은 스태프부서예요. 그러니까 백오피스. 그런데 보통 그 인문계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 중에서 전체 채용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삼성, LG, SK, 그 현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리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 거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공계들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된다 뭐 당연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동생분 말씀하시려다가 아, 예. 제 동생이 건축학과여서 건축학이에요? 건축공학? 모르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다른가요? 5년 건축학은 이제 5년을 학교를 다니는데 아 정말 그 저주받은 전공. 취업이 진짜 안 돼요. 건축학? 쪽은. 예. 뭐였지? 근데 한번 이게 확인을 해보셔야 1학년에 돼요. 건축학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과로 나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갈 때 무조건, 건축학부로 들어가서 5년을 학교를 다녀야 됨에도 아, 취업률은 상당히 낮고 아. 이제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진로 결정이 되거나 5년은 아니었던 것 그럼 같아요. 건축공학이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원태 학생 아, 네. 강원대학교 아.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볼만 하죠. 그래요? 건축공학이면. 네. 제 친구는 토목 쪽 전공했던 것 같은데 왜 여러분들 친구 얘기를 들어야 되죠 저희가? 이게 상담을 그쪽 받고 싶은 상황을- 거죠 지금. 맞아요. 예, 나온 김에 방송은 신경 안 쓰고 상담 받고 싶은 아니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했어요. 해드릴게요. 취직을 저희도 했는데 네. 취직하자마자 바로 스리랑카로 스리랑카. 가더라고요. 이게 다 그쪽은 좀 해외로 나가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실제 국내 그 건설 경기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아.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보통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몇 년 지나면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어린데 어디 그런 스리랑카 뭐 이런 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게 거의 지금 대다수인가요? 건축 토목이나 이쪽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전자라든지 기계과도 나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컴퓨터공학과 전공 소프트웨어 쪽은 나가지는 않고 보통 같은 계열사의 뭐 메인 회사들 예를 들어서 삼성 SDS는 삼성전자로 파견을 간다라든지 뭐 SK CNC는 뭐 SK 하이닉스 공장으로 파견을 간다라든지 그룹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업무적으로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2019년도 이공계열 채용 전망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네. 두 분은 2019년의 취업시장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민혁 쌤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면접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2018년도 뭐 예전부터 계속 면접은 강화가 돼 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저는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규모가 줄면 서류 전형은 아무래도 확대해서 그 합격을 시키지만 면접 전형에서 이 지원자의 직무 역량이 실제로 보유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구직자 이공계 분들은 제가 어제도 학생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자꾸만 그 우회해서 자기의 전공 외적인 걸 강조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군대 경험이라든지 뭐 동아리나 서포터즈 이런 경험들을 자소서에 노출을 시키시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면접 전형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좀 낮더라도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태동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 그 일자리 증가세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증가폭, 그러니까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계 경기 둔화라든가 그리고 수출 부진이 예상돼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공계를 좁혀서 얘기를 하다 보면 2018년도의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심화하고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8년대 트렌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이제 면접 강화도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이제 직무 중심. 2018년도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는 더더욱 강화가 될 것이다.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특히 이공계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자격증의 중요성 점점 증가될 거고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현장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트렌드가 하나 있었죠. 필요한 것만 봤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펙트 전형이나 이런 류의 것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야와 연결되지 않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은 깊이 있게 안 보겠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 현대차를 시작으로 수시 채용이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한 67% 정도가 수시 채용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었죠. 근데 현대차가 포문을 열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이제 상시 채용으로 하다가 이제 전면 확대를 하면서 이공계도 이제 이공계를 뽑는 다른 기업들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전형에 가서 예전 같으면은 그 실무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임원분들 눈치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원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임원 면접에서 평가 점수가 낮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롯데 같은 경우에 하루에 원스톱으로 면접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면접 전형들끼리 면접관들끼리 면접 점수가 공유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남규 지원자가 임원 면접을 먼저 봤는데 뭐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았다. 한 80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무리 이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도 높게 평가를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태성 쌤 말씀하신 대로 직무적 역량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임원분들도 이 지원자가 그렇게 탐탁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공백기가 되게 길다라든지 어떤 이력상 뭔가 의심이 되거나 하자가 있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실무진들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분야다. 이 지원자를 반드시 입사시켜서 뭔가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 어떤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수행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대분들은 자꾸만 전공을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른 경험을 노출시키겠다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SK는 다음 주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 수시 채용은 지금 지난 주말에 인적성 SKCT가 끝났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그 인적성 합격자들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면접 전형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 가서 또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직무 중심이랑 면접이 강화되는 거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는데 면접 강화를 말씀하셔서 또 궁금한 게 AI 면접이 더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AI 면접은 뭐 필연적인 거고요. 사실 AI 면접 도입을 많이 검토를 했었지만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모든 채용팀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다만 이제 구직자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사람이 못 보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AI 면접이 또는 AI 그 인적성이나 서류 단계에서 걸러내는 거지. 그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까지 침범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면접관들의 그 시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 도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너무 아직은 잘 모르니까. 기업에서는 도입을 확대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그닥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보느냐 하면 사람의 얼굴 표정,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AI가 모든 것이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다?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런데 AI는 사람이 발견해내지 못하는 저 친구 진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거짓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정도를 알아내는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AI 면접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나요? 따로 준비할 거는 없고요. 진실되게 본인의 경험을 정리해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정말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하는데 보면 알거든요. 면접관들도 오랫동안 면접했던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저 친구 저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꼬치꼬치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스스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도 어머. 있었거든요. 울면서 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런 것들을 사람이 보는 것보다 이제 사람은 오랜 동안 사람을 보고 면접을 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그런 거짓인지 아닌지를 AI에서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 정도, 그거에 도움을 받겠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AI보다 더 AI 같은 지원자도 있습니다. 정말 기계 긴장을 같고, 네, 이게 뭐 입꼬리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간다라든지 좀 부정적이라든지 어두운 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답변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평소에 표정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태성쌤이 현대차 공채 폐지를 또 말씀해 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애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생들이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을 베스트 3 정도로만 해서 좀 네.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혁 선생님 먼저 좀 알려주시죠. 그 회사를 정하실 때 우리 공대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산업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하나를 타겟팅으로 하시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네. 만약에 회사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공대분들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또 외국계 중에 뭐 장비회사 하나 정도. 이렇게 타겟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왜냐면 롯데그룹은 또 이공계 메인인 회사들이 케미칼이나 건설 정도밖에 안 돼서 지원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산업군에서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기준이 있겠죠. 뭐 연봉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네임밸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산업군 내에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지원 개수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고, 두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내가 전공했던 그 전공 분야가 메인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소재를 전공을 했으면 소재 회사도 이제 철강 재료가 있고 뭐 전자 재료도 있는데, 철강 재료 쪽을 내가 메인으로 했다면 당연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나 이렇게 정하셔야 되지, 뭐 현대 자동차에서 소재 전공자들을 아주 적게 뽑을 거거든요. 화공이나. 그럼 현대 자동차를 보고서 내 전공이 주로 활용될 수 없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 면접장에 가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본인의 전공이 메인으로 가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기보다는 지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필수 불가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도 아마 이런 거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태성쌤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채용 규모라는 관점에서 좀 봤어요. 이게 네. 그렇게 치면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4분의 1,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채용 인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삼성, LG, 현대자동차, SK예요. 그런데 SK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이게 이공계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과 LG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채 규모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기존에 8,000명 정도 뽑았던 거를 한 10,000명 정도로 뽑는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채용 전체 계획 중에서 한 85%가 이공계 중심이에요. 그리고 R&D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분야를 점점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IT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 비즈니스가 마냥 밝은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채용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인 책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마냥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가 어렵긴 하더라도 채용 규모를 축소하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전체 뽑는 양으로 치면 삼성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삼성은 놓치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네. LG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 10%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한 10,000명 정도 뽑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R&D 중심으로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LG화학에서 사람을 뽑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전에 비해서 더 이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IT 관련된 직무에서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를 전공했던 친구들은 LG도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죠. 수시 채용 확대되면서 이거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예전보다는 쉽지 않아요. 어렵긴 할 건데, 그리고 완전히 생자 신입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더 유리해질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채용 규모로 봐서는 여기도 놓칠 수 없는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들은 이 세 가지 그룹은 놓치지 않고 일단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이랑 컴퓨터공학하고 전자전공자들만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이 있지. 다른 전공자들은 많은 채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원 전략에 그렇게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계공학 전공자가 LG를 쓴다. 그럼 LG는 이제 세 군데로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LG전자 안에서도 뭐 하드웨어 기구 설계 직무에서 기계과를 뽑고요. LG 화학 전지 사업부의 배터리 사업부에서도 뽑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많이 내 전공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가셔야지. 그냥 LG CNS도 아주 작게 뽑거든요. 근데 수도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LG CNS를 쓴다? 그럼 채용 규모가 매우 적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월등히 우수하지 않는 이상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계 전공으로서 내가 메인이 될 수 있는 또는 채용 규모가 많은 분야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그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그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했던 분야 그것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내가 회사의 중심 직무가 될 수 있느냐,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계 전공을 하고 그리고 한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네. 한 번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건은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메인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길게 봐서. 그래서 민혁쌤 얘기대로 내 전공이 그 조직에 가서 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이공계는 서류 필터링이 전공명으로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공학 전공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니까 화학, 생명, 공학 무슨 나노 학부로 입학을 했다가 네. 나중에 3학년 때 화공학부로 내가 가서 졸업장은 화공학부인데 결국에는 배운 커리큘럼을 보면은 화공 관련된 수업을 안 들었다. 이렇게 되면 필터링이 돼요. 그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전공들 간의 통합이 상당히 활발한 학교가 있어요. 과기대랑 가천대학교. 네. 그러니까 여기 졸업한 가천대나 과기대 졸업한 학생들을 제가 만나 보면 융복합으로 뭔가 이렇게 섞여서 전공한 졸업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반면에 명확하게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뚜렷한 어떤 스페셜티가 있는 뭐 기계 시스템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분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전공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을 따지고 이러기보다는 내 전공이 확실하게 지원하는 회사의 직군 바운더리 내에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채용 담당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채용 설명회 때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조금 부지런하게 내 전공이 솔직히 화공으로 또는 뭐 전자통신 뭐 이렇게 합해서 전공하긴 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는 이런 분야인데 원하시는 요구 역량에 들어가냐. 뭐 솔직하게 채용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전공으로 일단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 자소서를 읽고 뭐 어학 점수나 기타 이런 가산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문과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대분들은 반드시 전공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2019년에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것 같은 분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태석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몇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거 보면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은 한 4천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뽑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자 신입을 얼만큼 뽑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늘어나되 그렇지만 신입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줄어들 수도 있다. 유지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섬유. 섬유는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더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서 이공계에 영향을 주는 그 직무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 분야는 해외 아웃소싱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도 채용이 좀 축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철강 같은 경우에도 수출량은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여기도 소폭 줄어들고 아까 말했듯이 건설, 동생한테 말씀해 주세요. 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 과잉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쪽 업계에서. 네네. 그래서 이쪽도 전공자 채용이 유지가 되거나 살짝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전공에 따라서 달리 보셔야 되는데요. 전체 채용 인원으로 보면 그닥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분야의 IT 분야, 그러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감소될 수 있지만 IT와 관련된 직무에서는 훨씬 더 기회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그리고 그 IT 보안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혁 쌤 그러면 또 반대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직무, 잘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무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가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재고 조정 때문에 예전만큼 채용이 작년에 워낙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네.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래도 계속 반도체 산업은 많은 인원을 채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 자동차도 아까 태선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밴더 회사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으로 채용 규모가 많았거든요.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장비 회사들도 있지만 외산 장비 회사들도 있어서 우리 기계과라든지 특히 전자전공자들은 놓치지 말고 외국계가 됐든 국내 회사가 됐든 반도체 관련된 산업은 꼭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강조드리지만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저는 학교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학교 밖에서 했던 인턴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이나 뭐 학술 세미나나 이런 석사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없는데 지원 가능하냐? 물론 분리할 수 있어요. 면접장에 가서. 근데 서류에서 내가 탄탄하게 교내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을 충실하게 기재를 한다면 해볼 만한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구직자분들 중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공대 분들이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초호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은 초호황에서 호황으로 가니까 어려워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뒤에 결과를 보면 호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니까 지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 자, 오늘 학생 중에 한 명이 네네. 그 조선해양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고요. 이 친구는 이제 울산 쪽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해서 당연히 본인이 졸업하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중공업 계열사로 가려고 했으나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조선업이 이제 침체가 되고 이래서 완전히 갈 길 잃은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공정기술 직무로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원자가 합격자가 이제 어필했던 전략은 분야는 다르더라도 내가 얼마나 역학 지식이라든지 공학도 엔지니어로서 4년 동안 충실하게 교과 과목을 이수했다. 네, 나는 전공 외적으로 다른 걸 하지 않았고 내 전공을 굉장히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소구를 해서 면접관들도 이 지원자가 좀 분야가 다르더라도 교육을 하면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제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분들 다르시더라도 저는 네. 너무 그렇게 예리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벌써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못 정했다 지금 이런 핑계를 댈
시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공계 지원자들을 위해서 쌤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의 한 수를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말을 좀 세게 하시네.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와 인문계의 취업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공계는 명확해요. 아까 계속 얘기가 되지만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지원 분야와 전공이 잘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 자신을 어필을 해야지 쓸데없이 엉뚱한 자격증이나 엉뚱한 그 영어 점수에 목매달고 시간을 똑같이 인문계 학생들하고 똑같이 매달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혁 쌤 신의 한 수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못해도 어제 방송한 문과분들보단 니네가 낫다. 네, 그러니까 갈 길 잃은 문과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좋은 입지에 있으니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이공계 전공자들은 최소한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개 이상은 3월 달에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웨이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김태성 컨설턴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어머머 대박! 최우미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최우미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바람을 타고 번진 북신은 산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산림을 두었습니다. 이틀째 산불이 계속되면서 진화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 상처가 남습니다. 산불 시작되면 늦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현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현자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유연산업입니다. 건물 관리를 하는 업체로 격리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상가 관리 및 사대보험 관리 등 건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격리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능숙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6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원 총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신한발부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엔진 밸브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 자동차 분야의 생산 품질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고객 응대, 수입, 정기 검사, 검사 장비 운용 등 품질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대졸 이상의 산업 및 금속공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600에서 3,90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품질 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테크 시스템에서 광전송장비 엔지니어 경력직 3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이테크 시스템은 국내외 주요 IT 인프라 제조사와 협력하여 서버, 네트워크 등의 각종 시스템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최소 필요 경력은 1년입니다. 통신사 대상 B2B 사업 광전송망 컨설팅 및 제안 업무, 전송망 설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급여는 연 2,7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4월 20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전송장비 엔지니어 총 3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은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위치한 한국항공협회에서 연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최소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항공연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항공계열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요 업무는 항공 분야 연구 및 정부 위탁사업 수행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접수 마감일은 3월 4일 17시까지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 등 1차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원 총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이시자 노무법인의 한림경기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원쌤, 올 들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이제 날도 많이 포근해졌고 봄이잖아요. 뿌미와 함께 가족 계획 이런 거 있으신가요? 첫째가 남자이다 보니까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좀 쉬는 날은 좀 같이 나가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네, 이게 뿌미가 이름이 있었죠. 서원이었나요? 소윤이요. 이름이 교원이라서 그래도- 찍어봤어요. 아, 그래요? 서원이려나 교원 소윤이요. 네, 소윤이요. 소윤이가 지금 뭐 뭔가 간단한 의사 표현 이런 건 할 수 있나요? 도리도리 같은 거 하고요. 도리도리. 네, 이제 뭐 공갈젓구지 물려고 하면은 물기 싫다고 도리도리 하고 이래요. 애기 유난히- 얘기할 때 굉장히 네. 좋아하시네요. 유난히 그 둘째 딸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창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창구. 이렇게 가끔 뿌미 얘기 듣는 게 저한테도 기쁨이네요. 제가 창구가 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원 씨 오늘 준비하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요즘에 간혹의 태움 문화라든지 뭐 IT 업계 쪽의 사업주의 폭행 문제라든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어떤 폭언 등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됐던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이러한 문제들이 예전부터 발생은 되었지만 실제 법에서는 제대로 규율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2019년 1월 15일이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좀 개정이 됐고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지난주였죠. 2월 22일 날 노동부는 어떠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것인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예방 및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네. 취업을 앞두고 있을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겪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추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게 괴롭힘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대응책이 기대가 큰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들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A씨는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라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무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이 A씨를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를 했고요. A씨의 책상을 치우는 등 창구에 앉지 못하게 했고 또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으로 인해서 A씨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음 사례인데요.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B씨는 입사 동기 중에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 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지만 평정자인 본부장은 B씨의 근무 성적을 지난번에 이어서 B등급으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B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을 통보받은 것으로 봐서는 이 영업소의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조금 기대를 해봤던 B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교원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그리고 예방 및 대응법을 알아보자입니다. 네. 자, 오늘의 안건 소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면서 양진호 회장의 좀 말도 안 되는 갑질, 또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같은 걸 많이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을 텐데 보니까 올해 1월 15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법률이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회 이제 규정이 되는데요.
해당 개념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가해자의 주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되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개념에서 나오는 판단 요소들이 이제 중요할 건데요. 한 3가지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네. 해당 행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을 좀 높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직책이 될 수도 있고 직급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근속연수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는 거의 판단은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식적이고 사회 통념상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행위가 적절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어떤 개인적인 심부름을 상사시킨다든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뭐 영업직으로 규정됐던 업무가 생산직으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은 좀 정당한 이유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 이때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만 발생하면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행위가 뭐 실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자는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럴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실제 피해자의 어떤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환쌤이 요목조목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념까지 짚어봤으니까 앞서 소개해준 사례를 통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A 씨를 전무가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례는 해당될까요? 네, 뭐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3가지를 말씀드렸죠. 뭐 그 전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원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우위성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한번 보시죠. 이분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또는 그 부여받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했고요. 그리고 보면 뭐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한다든지 직접 나서서 책상을 치운다든지 뭐 비하하는 발언이나 모욕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실제 정상적인 어떤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 요건이었죠.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분은 실제 우울증까지 알아서 결국 퇴사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례에 해당 전무가 좀 어떤 처벌이나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9조 제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경우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경우에 같은 수준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를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 전무, 가해자인 전무 같은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 그럼 또 두 번째 사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3가지 관점에 보면 우위성을 이용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우위성이 뭐 당연히 인정될 것 같고요. 또한 근무 평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부장의 직급이 아니라더라도 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정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여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영업소 관리 책임이 있는 영업 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하위 등급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과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든지 그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 근거가 미약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약간 애매한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건이 전부 다 충족이 돼야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평정권자에 있어서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분한테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승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평정을 임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례들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해 봤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매뉴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이번 지침에 발표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발표됐던 부분인데 사용자는 그 회사의 취약 규칙을 두고 있죠. 사내 규범에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것인지 좀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엔 최고 경영자, 대표자가 정책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징계 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뭐 윤리 강령의 선포라든지 이런 걸 예시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그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직자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퇴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좀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조사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좀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될까요? 우선 뭐 대외적으로 어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좀 해결하는 모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사실을 호소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요. 각 행위별로 각 그 법률에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될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폭행이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징계를 받거나 좀 불이익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업직이 사무직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련된 괴롭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또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형법상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이냐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냐 이런 어떤 노동관계법은 진정이나 고소사건을 가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형법상의 문제는 경찰서로 신고를 하셔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김기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